안녕하십니까. 플래너리 세션 사회를 맡은 전북대 사회학과 설동훈 교수입니다. 첫 번째 발표는 김홍준 교수님입니다. 이제는 파국주의를 이야기할 때 브루노 라투르의 경우를 발표를 하신 15분에서 20분 정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꼭 참석해가지고 선생님들도 뵙고 또 좋은 말씀도 듣고 저도 좀 얘기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꼭 갖고 싶었는데 제가 이게 요통이 가끔 가다가 이렇게 오는데 조금 통증이 좀 심해가지고 너무 자신이 없어서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지금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서둘러서 일단 발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파편사회라고 하는 주제와 과연 이제 얼마나 잘 조응할지 좀 고민스럽긴 했습니다만 무언가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또 그 변화를 사회학이 어떻게 이해하고 거기에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라는 점에서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파국주의라고 불리는 어떤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이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명확한 이름을 잘 찾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제 생각에 이 사회학의 성립 과정이 19세기 후반부터 이 근대 사회의 네이션 스테이트가 만들어지고 또 자본주의 시장이나 공론장과 시민사회가 형성되는 과정을 탐구하고 관리하는 학문으로 성립되었다 보니까 그 성립 과정에 테두리를 긋고 그 테두리 바깥은 사회학의 영역으로 설정하지 않는 그런 역사적 경로가 우리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1세기에 접어들면 곤혹스럽게도 그 바깥으로부터 오는 충격과 변화의 어떤 동인들이 그 내부를 오히려 흔드는 그런 의미에서 내부를 파편화시키거나 혹은 동요시키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자주 목격하고 있고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학이 사회적인 것의 바깥을 사고하거나 연구하거나 혹은 사회학 외부의 학문 분과들과의 소통에 아주 열심히지 않았던 어떤 대가가 지금 우리에게 바깥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 그것을 그 사건들을 생각하고 사고하고 연구하는데 어려움을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그 인류세라고 하는 그 지질학적 시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가만히 살펴보니 유사한 생각을 한 사회과학자들이 꽤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2010년대 이후에 그분들 중에 한두 분만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면서 브루노 라투르가 가이아 이론을 제시할 때 그가 가졌던 그 파국주의의 관점을 한번 생각해보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게 될 내용은 주로 큰 것만 말씀드리면 저런 저서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울리백 선생이 타계한 이후 1년 후에 유작으로 출판된 그 Metamorphosis of the World라는 저서와 그다음에 프랑스의 경제 철학자인데요. 장 피에르 듀뿌이라고 하는 아주 집요하게 파국적 사고에 대해서 고민을 해온 사회과학자이고요. 존 어리 영국의 유명한 사회학자 역시 타계 직전에 에너지와 미래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고민을 했습니다. 브루노 라투르 선생도 약 한 10여 년 동안 생태 정치학에 거의 몰두하다가 타계를 했습니다. 저분들이 사회과학의 거장들이 삶의 마지막에
매달렸던 문제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라는 것의 바깥으로부터 오는 힘을, 두려움을 가지고 보았다는 점이고, 그것을 대단히 부정적인, 심지어는 비관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파국이라는 용어로 감히 사고를 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원래 파국이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아주 심플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래 위가 뒤집힌다는 의미고요. 서사의 전개 과정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서사가 끝나는, 이야기가 끝나는 그런 시점으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오다가 근대 과학으로 들어오면 지질학과 고생물학에서 지질학적 시간과 생물 진화의 시간이 별다른 변화 없이 쭉 간다는 생각과 급격한 변화, 멸종 같은 혹은 완전 절멸 같은 그런 큰 사건들로 점철되어 있다는 관점으로 나뉘어질 때 카타스트로프란 개념이 과학 안에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지금은 카타스트로피즘이 조금 더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고생물학에 많은 화석들이 발견되고 지질학적으로 큰 변동과 격변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어떤 목적을 향해 단순하게 갔던 시간이 아니고 진보에 갔던 시간도 아니고 혼돈스러운 심층적 파괴의 시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적 세계와 생물의 세계를 흔들었다라는 사실로 합의가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사회학은 파국이라는 용어를 사고했는가? 사회학의 개념으로 우리가 파국이라는 용어를 알고 있는가? 제가 짧지만 사회 이론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용어도 부재하지만 저런 생각조차도 약간은 터부시 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회학은 태생적으로 계몽적인 낙관주의를 뿌리에 두고 있고 그것의 핵심 이념은 꽁도르세나 헤겔에서 잘 보듯이 진보입니다. 좋아진다는 생각을 우리는 갖고 사회를 생각하고 개입해 왔던 것이고 그게 사회학의 큰 힘입니다. 그래서 악으로 표상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종말처럼 보이는 큰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변증법적으로 더 나은 종합을 위해 가는 안티테세 정도로 처리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더구나 특히 이제 프랑스 사회학에서는 이 사회적인 것을 고도로 표상적인 것, 집합표상 혹은 의견 수준으로 승격시켜서 사고해 온 경향이 있기 때문에 뒤르케임부터 레비스트로스를 거쳐서 부르디유에 이르기까지 물질이나 자연 생태 혹은 비인간, 미생물, 동물, 기계 등은 엄밀하게 말하면 사회적인 것이 아니고 사회적인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요소들입니다. 문제는 저 호르몬, 불, 물, 바다, 사막, CO2, 세슘, 바이러스가 지금은 사회의 바깥에 고요히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죽어 있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물질이라고 여겼던 저것들이 광폭하게 움직이면서 인간의 신체에 파고들고 사회 관계 속에 들어와서 사회를 변형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브라이언 터너 선생이 Theory of Catastrophe라는 책을 쓴 걸 알고 주문을 했는데 아직 읽지는 못했습니다. 카타스트로피를 전면적으로 사고하려는 최초의 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존 허리 선생은 2003년부터 유럽이 파국주의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이야기를 미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하는데 저때 파국주의라는 것은 어떤 명료하게 정리된 사상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공유된 감정구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 뭔가가 나빠지고 있다 거꾸로 어떤 파국이 일어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자본주의가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환경은 문제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정당을 찍었을 때 저런 일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아무런 대안이 없다라고 하는 막연한
좌절감 속에 있는 파국주의가 유럽의 경우에는 20년 전부터 대중적 감정이 되었다고 보고 있고, 그 핵심에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특히 인류세라고 하는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류세라는 용어는 지금부터 한 2023년 전에 노벨 수상자인 폴 크루첸과 그 동료인 유진 스토머가 제안한 용어인데요. 약 11,700년 동안 있었던 충적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 형태들이 번영할 수 있었던 생태 조건을 이루었던 약 10,000년 정도가 끝나고, 인간 활동이 지질학적 혹은 지구 시스템의 시간 구조를 변경시켰다라는 굉장히 도발적인 발언이었고, 저 발언을 증명하기 위해서 워킹 그룹이 만들어지고 수많은 에비던스를 모으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2, 3년 전에 있었던 중요한 회의에서는, 저 굉장히 보수적인 시간이거든요. 지질학적 시간이라는 것은 쉽게 바뀌지 않는. 그래서 많은 에비던스가 필요한데, 참여한 자연과학자 중에 80% 이상에 의해서 찬성되었기 때문에 유력하게 곧 지질학적 시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1950년경부터는 인류세를 살아온 것으로 이야기될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태입니다. 저 인류세란 말은 그냥 말이지만, 실제로는 저 말이 나온 주변으로 꽤나 오랫동안, 특히 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와 미국적 자유주의 패권, 그리고 자본주의의 마지막 도약 같은 것이 일어나면서 생태 문제가 기업들의 활동을 발목을 잡는 것을 못하도록 일종의 거대한 그 미스티피케이션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한 3, 40년의 시간을 놓쳤습니다. 생태 문제를 잡을 수 있는. 특히 미국의 자본과 미국의, 이렇게 말하면 너무 단순하지만, 여러 학문적 어떤 연맹들이 생태 문제에 대한 스캡티시즘을 강화시키고, 강력한 사이언티즘으로 명확한 과학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을 때에는 그게 인간에 의한 것으로 말할 수 없다라는 그런 그런 방식의, 누군가는 이득을 그 사이에 얻었겠지만 그게 진행이 됐는데요. 동시에 너무 많은 과학적 에비던스가 쌓여가지고,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대표적인 저 하키 곡선을 우리가 지금 누구도 알고 있는 하키 곡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발전이 시작된 전후 45년부터 50년 사이부터 모든 생태적 지표와 모든 사회 정치적 경제적 지표가 동시에 같은 형태로 스카이 라케팅 하고 있고, 저 끝이 이제 파국이겠죠. CO2가 400 ppm을 넘어가게 되면 발생할 일들은 기계적으로 이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단순히 국민국가 단위 안에서 발전을 얘기하던 시기가 행성의 수준으로 가면 파괴가 진행됐던 시기와 겹쳐 있다는 아이러니 앞에 있는 것이고, 미발전된 시기 안에 국민국가 안에서의 여러 차별과 불평등의 문제가 혹은 파편이 행성적으로 가면 인간들 넘어서 있는 센티언트한 생명들, 그러니까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생명체들의 멸종이라고 하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순한 멸종이 아니라 인간과 얽혀서 대단히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멸종돼가는 저런 현상들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파국이란 용어는 단순히 종교적 종말론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단한 리얼리티를 갖는, 오히려 저것에 우리가 블라인드 할 수 없도록 우리를 도덕적으로 저 현장으로 끌어들이는 강력한 소용돌이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학자 중에 이런 감각을 가장 빨리 가졌던 분은 울리 백 선생인 것 같습니다. 위험사회가 1986년에 나오는데 출판사의 원고 넘어간 후에 체르노빌 사태가 터졌고, 그때 그 느낌을 1년이 지나서 엔트로폴로지컬 쇼크란 논문에서 적고 있습니다. 위험이란 개념은 리스크이기 때문에, 보험 개념이기 때문에 합리성이 있는 것인데, 사실 울리백 선생의 위험사회 안에는 파국이란 용어가 수도 없이 나옵니다. 보험 개념과 합리성을 넘어서는 쇼크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체르노빌의 충격이라고 하는 것을
사회학이 처음 받아들였던 그런 저서가 80년대에 이미 등장했던 것이고, 마지막으로 남긴 저서에서는 아예 지금 우리 시대는 변동이나 변화가 아니고 그 나비가 이렇게 만들어지듯이 탈바꿈의 시대고, 이 탈바꿈을 울리백 선생이 비관적으로만 보지 않고,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동의하기 좀 어렵지만 변증법적으로 다시 틀었습니다. 해방적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걸 해방적 파국주의라고 불렀습니다. 기후변화가 다 나쁜 게 아니다. 세상을 바꿀 것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고통 때문에 우리가 제도를 바꿔나가고 가치를 바꿀 것이다. 낙관주의를 마지막에 피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장피에르 뒷비라는 분의 계몽된 파국주의도 시간이 없어서 길게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저분이 말하는 파국주의는 근본적으로 파국이 왔다는 사실을 믿어야 파국을 막을 수 있는 주체와 행위가 가능하다라는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단순히 미래가 큰일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더 냉정하게 지금 현실을 비관적으로 볼 때만 그 현실에 대응하려는 주체와 제도들을 빨리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일종의 행동의 촉구와 같은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리 백 선생이나 장피에르 뒷비 선생이 얘기하는 파국주의에는 낙관성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시대에 어떻게 보면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회과학 전반에 새로운 이론에 빨리 끝내겠습니다. 이게 등장하고 있는 브루노 라뚜르 선생의 경우에는 2010년대 이후에 이 생태 문제에 집중을 하는데요. 99년에 나온 저 자연의 정치란 책과 2013년 강의를 비교해 보면 그 어조가 상당히 다릅니다. 99년까지는 여전히 해결할 수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를 통해서. 근데 2013년으로 가면 대단히 비관적이고 그 해결책을 갖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굉장한 고통이 21세기의 여러 사회들에 쏟아져 들어올 수 있다. 이게 현실인 것 같다라는 진단 쪽으로 선회를 합니다. 그리고 가이아 이론을 받아들이는데 저것은 상당히 스캔달러스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가이아는 비과학적인 얘기라고 영성주의 같은 걸로 치부되었는데, 라뚜르 선생이 가이아와라는 개념을 받아들이면서 저때 가이아는 그 살아있는 지구 전체를 신화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임계 영역이라고 해서 오랫동안 생명체들이 35억 년 전부터 만들어낸 숨 쉴 수 있고 거주할 수 있는 껍데기입니다. 지표의 껍데기. 아주 얇은 바이오 필름. 라뚜르가 우려하는 것은 지구의 종말도 아니고 뭐 인간의 종말도 아니고 사회의 종말도 아니고 저 가이아가 파괴되는 겁니다. 대단히 구체적입니다. 가이아가 파괴되는 것. 그러니까 거기 있는 일정한 CO2의 농도, 그리고 물의 순도, 그리고 서로 공생 시스템으로 오랫동안 수억 년 묶여 있었던 저 관계망, 액터 네트워크 자체가 교란되고 저것들로 인해서 파괴가 발생한다는 역설이죠. 그래서 라뚜르가 말하는 파국은 종교적인 파국이 아니고 가이아의 파국입니다. 숨을 못 쉬는 공기, CO2의 ppm이 500이 넘어가고 기온이 1.5도에서 2도 이상이 올라간 그 기온, 그리고 미생물들의 서식처의 변동 등등을 포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의 최종적인 임팩트로 오게 되는 사회들의 붕괴, 적도에 가까운 사회들의 붕괴, 그리고 난민들의 발생, 희망을 상실하는 사들이 일으킬 수 있는 전쟁이나 폭력들, 이런 것들이 가이아 파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브루노 라뚜르 선생은 특별한 대안을 제시한 것 같지는 않다는 판단을 합니다. 대안을 제시하기는 쉽지는 않았겠습니다. 물론 자신의 대안을 제시하는데요. 그것은 뭐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긴데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지적 작업을 모순을 일으키는 듯한 계급이라고 하는 개념을 불러옵니다. 전쟁이나 적대를 전면화하지 않고서는 지금 이런 상황의 지속을 통해서 계속 이득을 얻는 존재들과
이런 상황에 의해서 파괴돼가는 존재들 사이에 화해가 불가능한 것 같다는 인식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대적 인간들과 지구적 존재라고 하는 새로운 주체 모델의 전쟁으로 이론화하다가 타결을 했습니다. 이제 저도 저들을 이렇게 뭐 깊게 연구하지는 아직 못했습니다만 21세기 사회가 우리가 오랫동안 특히 한국의 경우에 발전주의적으로 고민했던 사회를 조금 넘어서는 다른 관점으로 우리가 파국주의를 고민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왔고, 그것이 역시 우리에게 재기적으로 돌아오고 우리를 정말로 이렇게 깊게 고민하게 하는, 그리고 그 고민의 선봉에 사회학이 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왔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회 이론을 하는 입장에서 20세기 프랑스의 경우에 사회 주류 이론을 이루었던 뒤르케임, 푸코, 뭐 레vi 스트로스, 락강 이런 구조주의적인 보르디유에 의해서 이렇게 마지널라이즈 됐던 가브리엘 타르드, 들레즈 가타리, 라뚜르로 이어지는 분열 분석의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여기서 일단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홍준 교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진욱 교수님이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다음에 양승훈 교수님은 그 오랄로 발표를 하시니까 그때는 토론자 선생님들 앞으로 다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까지 하시면 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김홍준 교수님 좋은 발표 잘 들었고요. 같은 사회에서 같은 시대를 살면서 서로 연관되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 오늘 발표 제목에 다중균열 시대의 유동하는 적대와 정치 표류 세 가지 지금 팀이 나와 있는 거죠. 여기서 이 키워드 세 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를 해가겠습니다. 첫 번째가 균열, 클리비지라는 개념이고요. 두 번째가 유동, 그리고 셋째로 표류, 드리프트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지금 이번 사회학 대회의 큰 주제인 파편화, 파편사회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접근법 관점들이 있을 텐데요. 제가 그 중에 하나의 고민거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발점이 되는 여기 잠깐만요. 제가 이걸 내려야지 제게 보일 것 같네요. 네, 됐습니다. 네, 그 문제 제기로서 그러니까 저희가 다 공유하고 있는 그 이 대회 처음에 그 대회의 대주제에 대한 설명에서도 저희가 이미 공유를 하고 있듯이 한국 사회가 지금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제 누적되고 침전된 상태에서 해결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고 또 문화적으로 파편화, 또 원자화, 고립, 해체 이런 것들을 이번 대회에서 가장 저희가 주목하는 사회적인 문제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의 이제 오늘 이 발표의 출발점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희망의 부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 서베이 결과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근데 그 절망이 이와 같은 사회 문제들의 존재 자체만이 아니라 그것을 공론화하고 해결해 갈 수 있는 집단적 주체의 부재,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갈등을 조직하고 조정해 갈 수 있는 제도의 부재, 그리고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의지와 능력의 부재, 이와 같은 데에서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파편화와 경쟁과 사회적인 압박, 이와 같은 문제들이 앞으로
미래라고 하는 그런 시간성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라는 시간성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나아지지 않을 것 같다. 어디서 뭔가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긴장을 반영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인 대안의 성숙이 지체가 되고 있는 가운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사회적인 갈등들이 집단화된 분쟁과 적대로 분출이 되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의 담론들은 넘치는데 해결은 진전이 되지 않고 원점으로 계속 돌아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사람들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파편화와 해체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좀 사회학의 긴 역사 속에서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이며 또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과연 어떤 것일까 이걸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학에서 사회 해체 이론에 체계적으로 제시가 되기 시작한 것이 시카고 스쿨이지 않습니까? 1925년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00년 전입니다. 팍 버제스 맥켄지가 시티를 발간을 하고 20년에 토마스 나니키가 폴란드 농민들 그 어떤 커뮤니티나 사회란 것 자체가 해체돼 버리고 그거를 재건하기 위해서 분투하는 행위자들의 모습을 거의 생생하게 기술하고 있었던 그 시대가 지금 파편화의 시대였던 거죠. 근데 그 뒤에 뭐가 왔는가를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1932년에 독일에서는 나치당이 집권을 했고요. 같은 해 스웨덴에서는 3인당이 집권을 했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뉴딜이 시작이 됐습니다. 말하자면 인류의 역사에서 지금과는 물론 그 원인 기제와 상황이 본질적으로 다르긴 하지만 파편화와 해체의 문제를 겪었던 시기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 이후에 그 문제가 나아가게 되는 경로가 사회에 따라서 대단히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가 원하는 희망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개념으로 균열을 가지고 출발을 해보면요. 지금 저희가 파편화 또 원자화 또 뭐 균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엄밀하게 개념적으로는 다 다르지 않습니까? 파편화는 덩어리가 여러 개 있는 거고요. 원자화는 알갱이로 있는 거고요. 균열이란 거는 커다란 프리셔가 있는 거죠. 대단히 다른 사회의 모습입니다. 예, 유사한 문제를 추상적인 수준에서는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사회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이 셋 중에 무엇이냐 매우 질적으로 다른 진단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학과 또 정치학, 또 이 문화 연구 여러 영역에서 이 균열이라는 개념이 정교화가 되어 왔죠. 사회의 큰 갈등들과 그걸 어떻게 대변하고 조정하고 해결해 갈 것이냐, 그 제도화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고안된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 균열이란 개념은 사회가 유사한 속성을 가진 사람들로 예를 들면 노동과 또 자본이다, 중간 계급이다, 또 정규직 비정규직이다 이런 식으로 분할돼 있다라는 그런 현실과 관련이 있지만 동일한 개념은 아니란 겁니다. 예, 그처럼 유사성을 가진 사람들이 집단화되고 조직화되고 집단적인 정체성을 갖게 되고 이와 같은 것들을 포함하는 개념들이죠. 물론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균열이라는 것은 사회 구조적인 분할과 집단 정체성 그리고 조직적 정치적인 결집이라는 3요소의 총체로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개념 정의상의 요소를 충족시키는 정도에 따라서 얼마만큼 fully 충족되는 완전히 충족되는 균열 개념이냐 아니면은 그 보다도 약화된 균열 개념이냐 달라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뭐 제 논문에서 한번 그려봤던 건데요. 요거는 구조적인 분할이죠. 여기 그 곤충들의 숫자는 다 똑같습니다. 종류도 같고요. 같은데 이거는 저희가 개인이나 가구나 뭐 이런 인디비주얼 데이터를 가지고 애그리게이션을 한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봤더니 50%가 노동 계급이더라. 납이다. 그다음에 중간 계급과 뿌띠부르주아를 했더니 40%가 나오더라. 그리고 부르주아지와 관리자 계층을 해왔더니 10%가 나오더라.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에 의해서 재구성된 집단 개념인 거죠. 근데 이쪽에서는 각기 다른 집단들하고 여기저기서 산발적인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쪽을 보시면은 여기는 노동 계급이다. 여기는 뭐 중간 계급이다. 뭐 여기는 부르주아지다.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대표 조직을 만들고 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엄연히 다른 사회적인 상태인 거고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이제 균열의 차원에서 정치적인 다이내믹이 작동을 하는 것이고 그게 어느 쪽으로 현실에서 전개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에서 사회적인 갈등의 문제, 불평등의 문제를 다루는 방식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노동 계급이 고립돼 있고요, 그죠? 이쪽을 보시면은 노동 계급이 부르주아지와 동맹을 맺어서 중간 계급과 선을 긋게 되는 이거 우익 포퓰리즘의 그런 상태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쪽을 보시면은 대동맹이 이루어져 있는 이게 어느 쪽으로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연대가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 사회가 전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균열을 어떻게 표출하고 대변하고 조정할 것이냐 이걸 제도화시키는 문제가 현대 사회에서 또 현대 정치에서 언제나 중요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사회적인 균열의 그런 불확정성의 상태에 있던 그런 균열들이 제도화돼서 안정화되는 그런 과정을 슈타인로칸 노르웨이 사회학자 로칸은 결빙이라고 했고 그런 제도 레짐이 약화 해체되는 과정을 해빙이라고 했죠. 그래서 현대의 대표적인 사회 균열의 제도화의 기제들을 정리를 해보면은 무엇보다 정당 정치, 이 사회 계급 내지는 문화적인 균열을 대변해서 단순화시키고 협상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 그런 제도적인 장이죠. 그다음에 코퍼레티즘의 어떤 경제의 영역에서 그리고 복지국가 그리고 시민사회 요와 같은 제도와 기제들을 통해서 갈등과 파편화의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폴라니가 악마의 맷돌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어떤 자본주의 경제의 상태가 근대 시기에 다양한 복지국가의 형태나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결이 부분적으로 될 수 있었던 그런 측면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균열의 구조와 제도가 해체되고 있는 거냐? 이거를 둘러싼 논쟁이 70년대 후반 정도부터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8, 90년대 격렬하게 파가 갈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대로 네 가지 입장을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전통적인 계급 균열이 상당히 지속되고 있다 여전히 분석을 해봤더니 두 번째는 기존의 계급 균열이 없어진 건 아니지만 상당히 약해졌고 그 자리에 세대나 가치 같은 새로운 지배적 균열 구조가 형성이 됐다. 세 번째 입장은 새로운 균열이 나타났는데 봤더니 계급 균열하고 상당히 오버랩이 된다. 그래서 과거보다 더 포괄적인 좌우 유권자 배열로 양분이 되는 것 같더라. 네 번째가 첫 번째 입장의 가장 반대쪽에 있는 입장이죠. 견고하고 제도화된 균열 자체가 크게 약화됐다. 계급이고 세대고 가치고 더 이상 견고하지가 않다. 어느 균열도. 그래서 사회 갈등은 점점 다원적이고 탈중심적이며 유동적으로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 중에 어느 게 맞느냐? 이 논쟁은 사실 정치사회학 영역에서 지금도 계속 되고 있어요. 선거 한번 할 때마다. 근데 전반적으로 비제도적인 집단 행동의 영역까지 확대해서 우리가 본다면 많은 이슈에서 복합적인 갈등이 증폭이 되면서 네 번째 측면이 부각되는 그런 경향이 특히 2000년대 들어서는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것이 상당히 큰 어떤 사회적인 흐름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면 앞에서 저희가 봤던 현대 시기에 익숙했던 균열의 제도와 양상들하고는 너무 달라지는 거죠. 그죠? 과거에는 노동당이냐 아니면은 보수 쪽 정당이냐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이 균열 자체가 선이 너무 여럿이어가지고 그게 일괄적으로 예를 들면 페미니스트면은 소셜리스트이기도 하다 이러면은 간단한데 페미니즘 이슈가 뜨면은 소셜리스트가 갈라지고 소셜리스트 이슈가 갈라지면은 페미니스트가 갈라지고 여기에 이제 레이스 뭐 난민 이주 뭐 지역 여러 가지 다 들어가게 되면 정당들이 과연 이걸 어떻게 대변을 해야 될 것이냐 대단히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 정치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하는. 그래서 이제 유동의 영역으로 그럼 이 시대가
구체적으로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느냐 좀 더 들어가서 봤을 때 저는 좀 전에 김홍준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울리히백이나 여기 이제 지그문트 바우만 이런 사람들의 통찰이 조금 더 낮은 추상 수준으로 내려왔을 때 많은 게 이 이론적인 컨셉을 통해서 보이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계신 뭐 마샬 버먼의 현대성의 경험이라든지 뭐 마르크스 때부터 현대는 처음부터 액화의 과정이었다. 견고한 것은 없다. 뭐 이거는 주어진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그런데 이제 현대에 와서 보다도 최근의 현대에 와서 점점 더 유동성과 불확실성이 지배적인 원리가 돼 가면서 개인들의 생활 조건과 생애 과정 그리고 의식과 사회관계 이런 것들에 어떤 스탠다드가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노멀러티라고 하는 것이 이런 양상들이 점점 더 많이 발견이 되고 있어서 울리히백의 개념으로는 이런 모든 것들이 불확실하고 자유의 이면에 불안이 있는 것이죠. 예측 불가능성, 계획 불가능성 이 전부 다 막스 웨버의 뒤집은 말들이네요. 거꾸로 irrational한 거죠. 이런 리스크 레짐이 현대 사회 시스템의 하나의 원리로서 등장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자료 같은 걸 보시면은 이른바 조정시장 경제, 소셜 코퍼레티즘의 대표 국가라고 하는 독일에서 기간제 저임금 단시간 근로자들이 지난 20-30년 동안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노조 조직률도 한 20% 정도 된다는데 그 독일 학자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사실은 15%밖에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럼 한국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처럼 많은 것이 유동하고 흩어지는 시대에 사회 균열의 양상이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전통적인 집단 정체성의 형성과 조직적인 해결 방식이 어려워지고 있는 조건에서 사회 갈등들이 어떻게 표출되고 어떻게 조정이라는 게 되느냐? 불평등은 점점 심해지는데 그 불평등한 카테고리들이 집단과 조직으로서 모아지질 않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럼 과거에는 그걸 해결했던 게 예를 들면 정당이나 노조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가장 강력했던 유럽에서도 보면은 정당이 점점 쪼그라듭니다. 당에 참여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대중정당이라는 게 아닌 거죠. 더 이상 선거정당이 되어가는 경향이 있는 거고 노조 조직률도 우리가 알고 있는 북구 나라들 이런 데서도 그냥 뚝뚝 떨어지는 경향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파편화와 원자와 고립 뭐 이런 경향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이야기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이게 절반인데 그럼 나머지 절반은 뭐냐면은 다른 방식의 자생적인 대중 행동이나 온라인상의 그런 액티비즘, 우익 포퓰리즘, 불안정 계층의 우경화, 극우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말하자면은 일체의 연대가 소멸한 게 아니라 저희가 모르고 있었던 이상한 방식의 연대와 적대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회운동 연구나 이런 쪽에서는 뭐 운동 사회로 가고 있다. 너도 나도 사회운동 행동 양식을 취하고 이런 양상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안에서 이 연구자들의 상당히 본질적인 혼돈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사회운동에 너도 나도 참여를 하는 것도 맞는데요. 다른 한편으로 과거에는 사회운동에 끼지 않았던 우익들도 사회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함의가 모호해졌고요. 더 나아가서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거의 사회운동의 특징적이었던 행동 수단들을 이제는 다른 목적을 위해서 활용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운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분쟁 사회가 분쟁이 활성화가 되는 그런 양상이 보입니다. 그래서 집회 시위 참여자가 증가하고 이제 폭력 시위 별로 없고요. 가서 이제 경찰하고 서로 두드려 패고 이런 걱정 안 하고 너도 나도 집회에 나오는 그런 경향이 일어나서 이거 좋게 말하면은 참여가 활발해지는 건데 그 안에는 우익 시위라든지 혐오 세력이라든지 심지어는 사회 내의 기득권과 특권을 지키기 위해서도 데모를 하고 1인 시위도 한다라는 겁니다. 전혀 다른 방식의 그런 갈등과 균열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 정치가 이런 사회 갈등을 어떤 식으로 대해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상태가 점점 돼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제도주의 연구에서 이야기하는 표류, 물 밑에 사회 환경이 많이 바뀌었는데 물 위의 제도는 방향을 모르고 둥둥 떠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격동이 일어나지만 사실은 새로이 지금 등장한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들을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바우만의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기대하는 정치란 건 없는데 권력만 남아 있는 이런 상태가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의 결과로 여기저기서 극우 세력이 정치적인 성공을 거두는 이런 양상을 콜린 크라우치나 피게티나 스티글리츠 같은 사람들이 모두 다 염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마지막 이야기는 왜 그러냐? 이 인과적인 기제가 좀 설명이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처럼 유동하는 적대, 다중적으로 교차하는 균열의 상태에서 왜 정치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느냐를 설명했을 때 한 5가지 정도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균열의 복잡성을 계속 높이는 객관적인 조건이 있다. 그래서 계급 구조의 복잡성 증대, 그 다음에 세계화의 과정 속에서 새로운 종류의 다중적인 균열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보사회의 조건에서 집단적인 정체성 구성이 노동과 주거의 공간, 가족이라는 이런 고정된 사회적인 조건에 의해서 구속되지 않는다. 기든스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디스임베딩이 되는 거죠. 점점 더 복잡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타협 가능한 균열들은 교차해도 타협이 가능한데요. 립셋이 그렇게 기대를 했듯이 가치나 정체성이나 신념이 문제가 되는 그런 균열들은 타협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가로질러서 갈라놓을 때 적정선에서 서로 양보하자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두 번째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와 같은 중첩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갈등 균열들이 점점 더 아래로부터 집단화되고 공론화되고 정치적인 프레셔로 올라오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생긴다는 거죠. 민주화의 역설인 거예요.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를 많이 하게 될수록 시민과 시민 간의 적대가 더 심화되는 경향이 있는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피곤하니까 사회적인 이슈, 갈등 이슈 자체로부터 퇴각을 해버리고 아예 그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불관여하는 경향들이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사적인 세계로 퇴각을 하니까 정치 영역에서는 누구만 남냐 하면은 기꺼이 갈등하는 사람만 남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기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처럼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정치적인 교착의 상태에서 정치 행위자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보다는 비난 회피 전략이나 내지는 사회 갈등 자체를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활용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런 문제들이 있는 가운데 이제 한국에서는 서구의 마른 나라들에서 단계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민주화 이후에 동시에 직면을 하게 된 거죠. 말하자면 이제 바우만식으로 이야기하자면 고체 현대 시기에 정립되었던 서구 나라들에서는 그런 제도들을 이제 막 만들어야 되는데 정당 정치나 복지국가나 근데 그런 상황에서 바우만이 이야기한 소위 액체 현대의 시대적인 환경을 맞이하게 됐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동시적으로 결합시켜서 해결할 것이냐 이런 과제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발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신진욱 교수님 이 앞쪽으로 그냥 앉으시면 됩니다. 예. 그 토론자 선생님들도 앞쪽으로 나오시죠. 신 교수님 이쪽에 앉고 양 교수님 앉으시고요. 토론자 이쪽으로 저쪽으로 앉으세요. 예. 김명희 교수님 이쪽에 앉으시면 되고요. 저는 이 의자가 돌아가는 거라서 그냥 여기 안 돌아가겠습니다. 예.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성훈 교수님 역시 20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시 30분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네. 마이크 나가는 거죠 지금? 네네네. 예, 오늘 김홍중 선생님, 신진우 선생님 발표를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저는 말이 빠르니까 빨리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은 사는 대로 생각한다는데 제가 오늘 이 지방 청년 이야기에 대해서 그 숙제를 받고 나서 좀 글을 쓰면 생각한 게 저는 생각하는 대로 일하지 않으니까 일하는 대로 생각하고 있구나. 이 지방 청년 저는 원래 학부는 정치학 전공이고 박사는 과학기술학이
전공인데 지금 저는 지방 청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계속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자꾸 지방 청년에 대한 이야기, 지방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주기를 요청을 많이 받았고 저도 그러다 보니 고민을 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이 뭐랄까요 부업이 본업이 된 기분인데 하여튼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뭐 주체 설정 구조의 변동과 딜레마라는 관점에서 지방 청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예, 지방 청년이 이슈가 된 지가 한 이제 몇 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5년 정도 된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사실은 뭐 이른바 지잡대라고 호명되는 설화들도 있었으나 사실 또 그거에 따라서 온라인 담론도 많았고 오프라인상의 통념도 많았지만 본격적으로 이게 문제화된 거는 아무래도 이게 사회학적인 연구 대상으로서 기능하고 정치적 기획에 좋은 밑그림으로 작동이 가능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히트 상품들도 나왔습니다. 사회학 연구에서 뭐 복합강의 사회학도 있고 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근데 그런 담론을 폭증했는데 실제로 지방 청년에 대해서 이런저런 문제 설정을 했으나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는 것이냐? 뭐 아까 신진우 선생님이 이제 표류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담론도 표류하고 있는 것 같다. 지방 청년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연구 담론 역시 좀 표류하는 것 같다. 이런 관점에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이제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은 지방 청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설정하고 바라보고 있느냐. 이건 누구냐 문제라기보다는 어떠한 존재로 우리가 주체를 설정하고 있느냐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희생자 혹은 생존자로 보고 있는 것 같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거는 뭐 최종일 선생님 책에서 가져온 말이지만 거기는 이제 성찰적 겸연적음이라고 이제 지방 청년들의 그 일종의 태도에 대해서 묘사한 적이 있었는데 그걸 저는 뭐 일종의 겸연적인 주체 아닌가. 그리고 하나는 이제 능동적인 주체라고 하는데 세 가지 각각에 대해서 사실은 그 뭐랄까 기성세대나 혹은 주류 담론이 취하고 있는 스탠스도 있습니다. 희생자, 생존자에 대해서는 뭔가 수혜를 해줘야 된다. 지방에 뭔가를 투자를 해야 된다. 혹은 이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인프라를 줘야 된다. 뭐 이런 종류의 생각. 그 다음에는 이제 겸연적인 주체라고 할 때는 사실 뭔가 우리는 아까 이제 우리 김경록 선생님께서 발표에서 말씀하셨지만 그 강연에서 말씀하셨지만 뭔가 이 계속 어떤 종류의 계몽을 기획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뭔가 지역에서 흥미로운 작업들을 하는 주체들을 볼 때에는 뭐랄까요 좋게 말할 때는 좋게 말하는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는 좀 재롱잔치 보는 느낌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세 가지를 요약하자면 사실은 굉장히 우리는 지방 청년에 대해서 지방에 있는 청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진지하게 다루지 않는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세 가지에 대해 각각 이야기를 해보자면 희생자와 생존자인데 첫 번째는 통계적 위치로서의 지방 청년이겠죠. 서열화된 대학 체제에서 열의에 있는 지방대를 다니고 노동시장에서도 열의에 쓰고 저임금 비정규직 하청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을 하는 존재인 거죠. 이들은 다른 한편 서울 수도권의 도시의 자유에서 배제되었고 가부장적인 지방 문화 속에서 고립되고 착취당해서 신음당하는 존재가 된다. 그리고 이거는 통계적으로도 사실은 입증이 되는 사회적 사실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사실은 사실은 전 사회적인 지금 물론 이제 인류세도 중요하지만 이 국가 과제로서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슈가 되었던 지방 소멸이라는 결과로 드러나고 정치와 정책 담론은 이거에 따라서 이제 지방대를 살리고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해소하고 또 좀 메가 프로젝트로서의 메가시티 프로젝트라는 정치적 목표를 설정하게 된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겸연적인 주체일 겁니다. 복합강의 사회학은 신자유주의적인 자기개발한 주체나 혹은 공정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경쟁에서 승리하려는 그런 주체성이 아니고 가족의 행복을 가치로 두고 평범한 가족을 꾸리고 살겠다는 그런 목소리를 성찰적인 겸연적음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일까요? 그 소심한 지방 청년들의 의기소침함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더 넓은 세상을 보여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무언가 대안을 내놓게 됩니다. 뭐 저희 공유대학 프로젝트도 그렇고 뭐 사실은 이러한 방향에서 뭔가를 하는 부분들이 있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능동적인 주체들을 뭔가 계속 지방 청년에게서 보려고 하는 게 있겠죠. 뭐 아방가르드를 상정할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있겠죠. 대안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청년들. 뭐 그러한 이제 예들은 제가 써놨고요. 뭐 그 외에도 예전에 역사적으로도 그러한 지역에서도 굉장히 능동적으로 살았던 주체들을 발굴하는 거 역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는 사실은 지역 페미니스트 공동체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석을 해내기도 하는 거죠. 이러한 견지에서 뭔가 지방 정부나 중앙 정부 모두 대안적인 운동이나 혹은 소셜 벤처의 관점에서 누군가를 발굴해내려는 모습을
이제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석하는 그 해석들 모두는 일정한 복잡한 딜레마를 좀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희생자 생존자 서사로 볼 경우 떠나는 청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이들을 선구자로 봐야 합니까? 배신자로 봐야 합니까? 이 예컨대 떠나면 사실은 지역에서 지방 소멸을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뭐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정책이 그거 말고 다른 거를 혹은 인구의 재생산을 포기할 수 있는가? 근데 이러한 시도를 할수록 지역에 있는 청년들 관점에서 또 한편에서는 넌덜머리를 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의 구체적인 욕구와 선택 그리고 이 정책 방향이라는 것은 사실은 근원적인 줄다리기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들을 겸연적인 주체로 해석할 경우는 사실은 일종의 계몽 프로젝트를 해야 하는 게 되는 거죠. 일종의 앞서서 희생자 생존자 해석이라는 것이 인프라적인 관점의 대안이라면 이제는 학습 프로젝트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뭐 길게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들을 뭔가 무지한 주체로 본다거나 할 게 없어서 남아 있다거나 갈 곳이 없어서 남아 있는 청년들로 해석하는 것들은 이제 과연 그에 대한 해석은 과연 온당한가에 대해서 일종의 탈식민주의적인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또 근데 실천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딜레마는 좀 있는 거죠. 지역 문화 안에 갇히지 않은 겸연적인 주체들이 만약에 계몽이 되었다. 우리가 가정하는 계몽을 해서 껍데기를 벗고 나왔을 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역 안에서 뭔가 목소리를 내는 주체가 될 것인지 아니면 뭔가를 깨달아서 또 나가게 될 것인지 이런 딜레마가 여전히 또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방 청년을 능동적인 주체로 해석할 경우에는 누구에게 힘을 실어줘야 하죠? 이것도 굉장히 딜레마가 있습니다. 지역에서 뭔가 재밌는 걸 하고 아방가르드적이고 뭔가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활동 혹은 소셜 벤처를 하는 누군가를 이제 그 적극적으로 읽어내는 것과 뭐 다수 평범한 청년들의 그 하위 문화나 혹은 지역의 문화를 발굴하는 건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쪽에 힘을 줄지의 문제도 사실은 지역 내부에서도 어떤 자원을 누가 점유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잘 해석되지 않는 것 같고 또 다른 한편은 별로 진지하게 이 대안적인 활동을 하는 주체들에 대해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청년물도 있고 메이커 스페이스도 있고 뭐 지역 혁신 프로젝트 다양한 사례들이 있지만 그냥 벤치마킹하고 이걸 하면 잘 될까? 이 수준에서만 실행하는 상황에서 과연 이게 이 청년들 지역에 있는 청년들의 뭔가 내적 구조랄지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고 있는가? 이 딜레마는 과연 풀릴 것인가? 사실은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뭐 구조화 변동 설명학인데 그냥 저는 아무래도 뭐 경제지리학적인 관점을 으로 접근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하여튼 구조에 대해서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변동에 대해서 논해야 한다는 것인데 뭐 예컨대 문화의 구조라고 보는 것 예컨대 지역에 있는 일정한 문화들을 주어진 것으로 상정하거나 혹은 청년을 상수로 보거나 다 주어진 것들로 상정을 하는데 이 역시도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래서 그럴 경우 이제 굉장히 뒤죽박죽 되는 문제가 있고 사실 이 지방 청년에 대한 문화를 통한 지방 청년에 대한 현상학적인 해석이 아니고 뭔가 구조에 대해서 제한적인 해석은 저는 어쨌든 이 노동시장의 구조부터 시작해서 뭔가 경제지리학의 설명을 따르는 게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뭐 경제지리학 뭐 공간 분업에 대해 길게 설명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수도권에서 뭐 구상 기능을 실행하고 지역에서는 특히 이제 남동 임해 지역 같이 저는 이제 동남권에서 왔으니까 그 지역에서 뭔가 이 생산을 담당하는 실행을 담당하는 기능으로 왔고 그게 중산층 신화가 완성된 게 90년대에서 2000년대였는데 그 이후에 이제 뭐 실행 기능 그러니까 생산 기능 자체도 다 수도권으로 이전을 하고 있고 이전을 하는 상황에서 중산층이 될 수 있었던 남성들의 꿈이 이제 사라지게 된 거 또 다른 한 축에서는 사실 그것만 이야기하면은 뭐 아빠 힘내세요 서사밖에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사실은 이 구조 안에서 여성들이 그 생산을 담당하던 시절에 지역이 생산을 담당하던 시절에는 여성들은 재생산의 주체만 담당하면 되는 것이었으나 지금 대학을 전 세대가 70%를 가고 있고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50%가 되는 상황에서 이 실행만 담당하고 특히 이 실행 기능 자체가 하청화되면서
공장 노동 자체도 왜소화되는 상황에서 여성들의 위치라는 것, 이제 여성들에게 주어진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 지역에서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 우리는 수도권 여성들의 경력 단절을 고민하고, 물론 이제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지역에서는 경력 단절을 논하기에 앞서서 경력이 봉쇄되는 상황부터 출발하는 것, 이 지점을 말하지 않고 뭐 예컨대 그냥 문화적인 해석이나 하위 문화 해석을 보면서 청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좀 뭐 그런 관점을 생각하고, 제가 그런 개념을 이제 뭐 굳이 이제 동남권은 이제 아무래도 제조업 벨트이기 때문에 산업 가부장제다 뭐 이런 말로 제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냥 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방 정부는 이제 청년들을 붙들겠다고 애를 쓰고 있으나 표류하는 거죠. 뭐 벤치마킹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나 뜻대로 되지 않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조금 더 담대하게 도전을 해야 된다라고 했던 프로젝트가 뭐 예컨대 동남권에서는 동남권 메가시티 프로젝트였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지역이 가부장적이다 이렇게 말할 때 이게 산업의 기반을 둔 토대의 뿌리가 있다면 사실은, 그리고 그 토대의 뿌리가 국가의 공간 계획에 의해서 조성된 거라면 사실은 다시 공간 계획 자체를 재조립하고 해체할 수 있는 거 역시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뭐 이 파국에 대해 논하더라도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방식으로 보고 싶진 않고, 뭐 이런저런 시도를 했고 그걸 지금 읽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습니다. 그러면 메가시티 프로젝트는 어떤 방식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까? 이거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나? 지방 청년 주체 관점에서, 희생자 생존 관점에서, 생존자 관점에서 보자면 산업 고도화 자체가 노동 시장의 상태를 개선하고 지방 청년들의 선택지를 늘려주는 도움을 줄 수 있고, 교통망을 강화함으로써 거대 도시화가 지역에서도 이루어짐으로써 자유를 만드는 도시의 공기를 선사할 수도 있을 것이고, 겸연쩍은 주체 관점에서도 연결망의 강화 속에 글로벌 시티가 될 경우 그 자체로 높은 개방성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는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단 이제 능동적인 주체 관점에서 다양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 지역의 고유한 로컬 문화 자체는 또 그러면 이렇게 메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사라지는 것은 말이 되는가? 혹은 자생적인 아방가르드들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할 것인가? 이렇게 또 다른 또 한편에서는 이러한 메가 프로젝트라는 것 자체가 사실 하향식으로 내려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소외되는 주체들이 또한 발생할 수가 있었고, 사실은 뭐 메가시티 잘 된다라는 입장 하에서 그런 이야기들은 잘 안 됐으나 그 문제들이 좀 소거가 된 부분이 있었죠. 떠나려는 청년, 싸우려는 청년, 남아있는 청년을 어떻게 고려할 거냐는 질문이 그 당시에는 소거됐던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뭐 이제 동남권 메가시티 프로젝트는 이제 망했죠. 예, 망했고 울산과 경남이 탈퇴했기 때문에 망했는데요. 예, 뭐 하여튼 그 프로젝트에 대한 해설은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토론을 하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방 청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뭔가를 해야겠죠. 좀 던져볼 수 있는 과제를 공유해 보자면, 누구에게 마이크를 현재까지는 주고 있고 앞으로 줄 것인가의 문제, 달리 말하면 과소대표되는 이들, 과대대표되는 이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하겠죠. 남성 청년 노동자의 목소리, 예컨대 뭐 제가 글쓰기를 시켜버린 그 천연우란 작가 뭐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는 제법 등장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사실은 지방에 살고 있는 여성 청년의 목소리가 등장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고 여전히 과소대표되고 있습니다. 이러면 여성 청년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범주에 의하면 능동적으로 뭔가 활동하는 활동가 여성들의 목소리는 많이 나오지만, 그냥 그 지역에 살면서 그냥 결혼하고 재생산의 주체가 되는 여성들 목소리 예를 들면 잘 모릅니다. 뭐 그런 식으로 소외된 목소리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이제 그들의 목소리를 등판시킬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고요. 능동적을 주체를 찾을 때는 사회적 기업, 뭐 소셜 벤처나 협동조합 활동가, 지역 활동가 등의 이야기만 나오죠. 그러니까 특별한 활동 말고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청년들의 목소리는 어떻게 지역에서 들을 수가 있는지, 뭐 평범한 가정의 주부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부가 되거나 핑크 칼라 잡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사실 가장 많고 그런 일들을 가장 많이 하는데, 그런 청년들의 목소리를 찾기는 힘든 거죠. 다른 한편 오히려 지역에 우리가 위너라고 말할 수 있는 지역의 1차 노동 시장에 편입돼 있는 남성들의 목소리도 사실은 잘 몰라요. 이들의 목소리를 함께 살피지 않고 과연 우리는 지방 청년에 대해서 일종의 정치적 기회가, 일종의 계몽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바라보는 것만으로 이 지방 청년에 대해서 뭔가를 할 수 있고 제대로 지형을 그릴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구조 변동 문제를 같이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지방 청년들의 사연을 듣거나 행태를 살피거나 혹은 반대로 탈식민주의적 관점에서 보이지 않는 지방 청년들이 갖고 있는 세계 인식과 판단, 즉 목소리를 밖으로 끄집어내는 행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전히. 하지만 그들을 둘러싼 구조를 좀 더 입체적으로 인식하고 변동 자체를 살피지 않는 경우는 계속 끝없이 지방 청년을 발굴만 하고 그 전형성에 대해서 대한 전형성 자체에 대해서 지방 청년들이 또 싫어해서 그 자체를 비판하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벗어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다르고 지역에 의해 파편화됐다. 우리는 오늘 이제 파편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둘러싼 조건 자체가 판이하게 다르고 격차로서 구조화되어 있는 겁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노동시장 그리고 노동시장의 변동을 만든 분업 자체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지방 청년들이 만들어내는 환원되지 않는 소문자 정치도 있겠지만 국가, 지방 정부 그리고 자본이 만들어내는 지역에서의 대문자 정치를 연결하여 단순히 병치하는 것이 아니고 통합적으로 좀 더 사고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지방 청년을 다시 위치 지어놓고 그들의 이야기도 듣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겠죠. 더군다나 뭐 수도권 지방 공간 분업의 축 자체가 계속 이게 그냥 자연화된 것이 아니고 국가의 프로젝트로 국가 공간 계획이라는 프로젝트로 형성된 한국의 상황에서는 좀 더 그게 필수적인 작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3분을 벌어주셨어요. 3분을 벌어주셔서 이 3분은 플로어의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훌륭한 발표, 세 분의 훌륭한 발표를 들었고요. 죄송하지만 5분에서 7분 사이로 해주셔야 플로어 듣고 발표자들 1분씩이라도 답할 기회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되는 거 맞죠? 네. 예, 경상대 사회학과에서 온 김명희입니다. 그 맨 처음에는 이 파편화된 세 가지 글에 대한 토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불만스러웠는데 이제 읽으면서 굉장히 좋은 기획이었구나. 왜냐하면 한 분 한 분이 너무 이제 이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너무 깊이 사유하셨고 정통하고 계셔서 읽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호사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만큼 제가 잘 이제 모르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제가 좀 이렇게 읽으면서 이제 느꼈던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김홍준 교수님은 지금 이제 그 파국주의라고 하는 개념을 중심으로 이 현대 사회 이론의 재구성을 위해서 이제 제기된 도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신준욱 교수님은 다중적인 균열이죠. 균열과 유동하는 적대 시대에 정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재구성되어야 하는지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양성원 교수님은 지방 청년을 문제시하는 또는 이제 바라보는 기존의 시선들의 한계를 세 가지로 이제 얘기를 하시고, 그들이 존재하고 있는 조건을 좀 읽어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이제 제안을 좀 해주셨습니다. 각각 이제 다 재미있었는데요. 일단 이제 첫 번째 지점과 관련해서 이제 드는 논평과 이제 질문을 좀 드리자면, 그 파국주의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하는 그 글이 저에게 왔을 때는 2페이지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젯밤에 이제 그 PPT 자료를 통해서 이제 왔는데, 어젯밤엔 저희 학과 회식 때문에 뭐를 읽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서 일단 그 2019년에 논문을 저본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2019년 논문을 좀 찾아서 읽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했던 얘기 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얘기가, 그러니까 인류세 담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떤 굉장히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게 됐던 그 힘이 어떤 현실을 위기로서 진단함으로써 이제 대상이 되는 문제를 생산하는 문제와의 영능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좀 하셨었거든요. 이제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파국주의라고 하는 개념도 이제 우리가 도달한 어떤 이제 한계, 임계점을 좀 지시함으로써 사회이론이 이제 사회학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재구성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문제와의 영능이라고 하는 이제 김홍준 교수님의 어떤 개념을 비틀자면, 확실히 개념화의 영능이라고 하는 게 이런 이론적인 작업에서 이제 중요하구나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고 방식이 인류세 담론만이 아니라 최근에 유행하는 예컨대 뭐 ANT 이론도 이제 그랬고요. 그리고 뭐 신유물론도 그렇고, 그리고 뭐 행위적 실제론도 그렇고, 뭐 신실제론도 그렇고, 뭐 사변적 실제론도 그렇고, 이제 대체로 이제 공유하는 공통분모 또는 화두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건 인간 중심주의에 대한 성찰이고, 그리고 기존의 인간과 뭐 물질, 그다음에 자연과 뭐 사회,
이런 이원론적 이분법을 돌파하고자라고 하는 문제의식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공통적이라서 이러한 흐름들을 이른바 요새 물질적 전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저는 존재론적 전환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주로 즐겨 쓰는 편인데요. 이런 존재론적인 전환을 사회학이 적극적으로 사회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이제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에 일단 동의를 하고요. 근데 이 문제의식에 동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좀 비판적인 이제 생각이 드는 하나의 지점은 그러한 어떤 재구성의 이론 전략을 이제 굳이 고전 사회학의 어떤 성찰들을 좀 담아내지 않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걸까라고 하는 생각은 좀 있었습니다. 이건 아마 이제 듀르케임이나 마르크스나 이제 이런 고전 사회론가들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서 일단 비롯된다고 보이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논문이나 또 오늘 발표에서 잠깐 지나가셨지만 듀르케임이라고 하는 사회 이론가가 사회적인 것에 권능을 부여하는 방식이 사회적인 것의 영역을 인간의 영역으로 또는 상징적인 것의 영역으로 축소시키는 방식은 아니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듀르케임은 이제 사회라고 하는 게 자연의 일부이지만 그런 어떤 생물학적인 것들 그리고 심리적인 것들로 환원되지 않은 발현적 속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를 개념화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 김홍준 교수님께서 이제 제기하고자 했던 사회학이 파국을 사유하기 위해서는 그런 이제 존재론적인 성찰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장 먼저 했던 사람이 이제 듀르케임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그걸 실제로 듀르케임은 사회학적 자연주의라고 하는 말로 여러 번 이제 얘기를 했었고, 인간 중심주의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사회학의 어떤 가능성을 또는 이제 사회학을 정립하고자 했던 이론가라서 아마도 이제 그 파국을 사고했던 그 원류에 그 듀르케임이나 또는 마르크스가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도 오늘 발표도 그렇고 그 2019년 논문에서도 이제 그 아마 지면이 없거나 시간이 없어가지고 충분히 생각은 하시지만 말씀은 좀 못하신 측면들이 뭐냐면 이 파국주의라고 하는 게 단순히 파국을 직시하는 거에서 멈추지 않고 그것이 계몽된 파국주의 또는 해방적 파국주의 또는 재기적 파국주의 이제 이렇게 나아가려면 어떤 그런 변형적인 생성 또 어떤 변형의 가능성까지도 사회 이론이 어쨌든 담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지점에서 찾고 계시는지 좀 질문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 신진욱 교수님이 이제 발표하신 그 주체와 정치라고 하는 영역에서 정말 발전이 없다. 오히려 퇴행을 이제 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직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에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마지막에 각각은 말씀을 안 하셨지만 연대 전략으로서 최대주의적 연대, 그다음에 퇴소주의적인 연대 이런 것들을 제안을 좀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 문제 의식을 제가 받아들이면서 만약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주체와 집단의 어떤 과연 이제 퇴행만 있었겠는가 그리고 다중적인 균열들만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시각에서 본다면 최근에 이제 부상하고 있는 그 20대 여성 청년들이 그 집단적인 또는 정치적인 주체로서 이제 굉장히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런 현상을 정치의 재구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이거와 관련한 이제 문제 제기를 지난 사이론학회에서 한상진 교수님이랑 심영희 교수님이 좀 비슷한 문제의식으로 좀 얘기를 해주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20대 청년 여성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생명에 대한 굉장히 이제 놀라운 감흥성들이 어떤 사회 이론의 사회의 영역으로 좀 제기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생명 정치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 기존의 제도 정치나 또는 이제 운동 정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혼란들 또는 이제 딜레마들을 좀 같이 결합시켜 본다면 혹시 이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연대라고 하는 게 가능하려면 어떤 문제를 그 공통의 문제로 정의하고 담론화하는 어떤 인지적인 어떤 과정들이 반드시 수반되는데 지금 대부분의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이나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해법들이 대단히 의료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사회 문제의 의료화. 그것이 멈추지 않고 사실 사회 제도, 정책의 의료화라고 하는 차원으로 사회 전체가 사실상 굉장히 이제 퇴행하고 있는 것들이 주체의 재구성이나 연대의 재구성에 발목을 붙잡는 요인으로 보이는데 이런 것들을 좀 사고하기 위해서 이제 좀 여쭤보고 싶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양승훈 교수님이 발표하셨던 그 내용에 그 대부분 동의하고 그 세 가지 시선 중에 제가 어디에 있는가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걸 딜레마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희생자로서 보든 능동적인 주체로서 보든 등등등이 이제 딜레마라고 얘기를 하셨던 이유는
지역 대학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이 세 가지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정부의 재정 지원 정책들을 이용해 가면서 다른 어떤 능동적인 주체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기대해야 되는 현실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딜레마라고 지적하셨던 거에 이제 동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 계신 양성훈 교수님이나 쪽에 계신 지주영 교수님이나 같이 USG 공유대학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주간학과의 부단장이자 학과장으로서 이제 그걸 세팅했던 사람으로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지방 청년을 호명하는 방식으로 지역을 호명하는 정부 정책이 대단히 문제적이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청년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는 오히려 이제 수도권 중심의 불균등 발전의 문제인데 그런 것들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지역 안에 자원을 투자하면 그러면 어떤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결국엔 지역 대학의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구조라서 대단히 이제 모든 사실은 이제 지점들이 동의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간적인 분업이라던가 또는 뭐 산업 가부장제라던가 이런 개념을 중심으로 지역 청년들이 존재하고 있는 구조적인 조건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에 동의를 하고 여러 가지 제안들에 대해서도 이제 소문자 정치와 대문자 정치가 만나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에 동의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을 드리자면 사회학 외부에 이런 것들만 사유하지 못하는 것이 위기가 아니라 지금 이제 지역 현실들을 보면 사실 지역 현실이라고 말하지만 한국 사회의 이제 문제잖아요. 그랬을 때 사회 이론 또는 사회학이 이 지역이나 로컬리티의 문제를 사유하지 못하는 것도 좀 심각한 위기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 이 지점에 대해서 혹시 김홍준 교수님이나 신준혁 교수님이 코멘트하실 게 있으시다면 듣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우리 굉장히 촉박합니다. 지금 50분까지 마친다라고 했거든요. 김주환 교수님은 진짜 5분에서 7분을 지켜주셔야 발표자 선생님들이 1분이라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텍스트 적어온 거 있으면 발표자들한테 직접 전해드리고요. 예. 그래서 양승훈 선생님의 그 청년 발표 잘 들었었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도 마침 그 부산 지역에서 그 정치하는 청년들이요 그 연구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이 자리에서는 김홍준 선생님하고 신준영 선생님 발표를 중심으로 간단히 최대한 간단히 제 느낀 점들을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준 선생님 그 발표의 표현 중에 이런 게 나옵니다. 오늘날의 이 파국적 상황을 우리가 집에서 살고 있는데 그 바깥에서 엄청난 그 불이 일어난 상황. 그래서 이제 집과 그 집 바깥에 그 엄청난 파국이 몰려오는 상황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지훈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집 안이라고 안정적인 질서를 가지고 있었다고 여겨지는 이 집 안에서도 여러 가지 균열이 생겨나면서 역시 집안도 꼴이 좀 말이 아니구나라는 안팎으로 그냥 문제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쭙고 같이 얘기해보고 싶은 것들은 신지영 선생님의 그 질문과 관련해서 이제 그 글의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라클라우의 논의를 이제 인용하시면서 무엇이 좋은 사회다라고 전제하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여러 집단들의 요구들, 정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접합을 시켜내면서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 구성적 과정.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굉장히 동의하고 있고요. 근데 좀 이제 항상 이건 실천의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 것인가? 계속 균열이 계속 벌어지고 서로 가치가의 충돌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요즘에 이런 비슷한 생각을 이제 이런 사태를 보면서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예를 들면은 A라는 집단, B라는 집단, C라는 집단이 각각이 추구하는 가치가 있고 정체성이 좀 있을 텐데 그걸 포지티브한 방식으로 이들이 각각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가지고 접합을 시키려고 했을 때는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사고의 약간 전환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포지티브한 방식으로 니들이 뭘 추구하느냐가 아니라 니들이 네거티브한 방식으로 당신들이 추구하는 것이 부정되고 좌절되는 이 경험들을 먼저 좀 주목을 하면은 사실 자기가 추구하는 정체성 가치가 좌절됐을 때에
그 경험이라는 것은 굉장히 절망, 뭐 고통, 뭐 이런 것들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공통적인 것을 이제 모아낸다고 한다면은 접합의 어떤 여지들이 생기지 않을까. 물론 이건 이제 머릿속에서만 이렇게 생각 드는 거 구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할 거냐는 좀 다른 문제긴 합니다만. 그래서 뭐 반대 뭐 이견을 제시하라 그런 건 아니고 이런 것들 같이 얘기해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김홍준 선생님 그 발표에 대해서는 그 지금 굉장히 그 우리가 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시사점을 제공해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상황을 이제 포지티브가 아니라 네거티브하게 좀 보는 것도 필요하다 싶었는데 김홍준 선생님은 이런 인류세의 어떤 파국적 상황 관련해서 그 이 페이션시라고 하는 그 개념을 이제 제시한 적이 좀 있었는데 뭐 제가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뭔가 참고 견디는 이런 상황 속에서 뭔가 이렇게 활로를 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좀 뭐 네거티브한 방식으로 좀 소극적인 방식으로 뭐 이렇게 대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저하고 좀 뭐 좀 유사성이 있다고 좀 생각되는데 또 걱정스러운 부분은 좀 이런 게 있습니다. 분명히 파국적 상황이고 문제가 크게 일어나고 있는 걸 알겠는데 우리 바깥에 있는 가이아 같은 것들이 침입해 들어왔 이 가이아가 파괴돼서 그 자연의 어떤 침입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그걸 고려한다고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그 내용은 우리가 이제 인류 자체가 이제 멸종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바깥에 있는 자연적인 것들이 들어왔을 때는 사실은 그게 이 생명의 필연성이라는 것들이 들어오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정치적인 인위성을 가지고 만들었던 우리 사회나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어떤 생명이라고 하는 자연성에 의해서 이렇게 소거되는 방식으로 얘기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문제냐면은 인류세나 뭐 파국이니 이렇게 너무 거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우리 인간이 굉장히 왜소해 보이거든요. 인간이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인간이 뭐 딱히 뭐 인위적으로 정치적인 노력을 통해서 뭐 해결할 수 없다는 그런 패배 의식 같은 것들이 막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글을 읽다 들어도 이게 뭐 기운이 나는 게 아니라 뭐 대안은 없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된다면은 이 파국 상황을 봐야 되게 됐을 때는 이 생명 우리 주제가 통합이니까요. 연대와 통합이니까 이 사회 우리 삶이 어떻게 통합될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는 이건 그 일종의 규범적 수준에서 사회가 통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원리의 작동적 수준에서 기계적으로 물리적으로 통합되는 그런 방식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되면 과연 사회학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플로어에 질문하실 선생님 있으면 손. 정태석 교수님. 예, 30초면은 뭐 얘기하다 끝나겠네요. 예, 이제 지금 파국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파국이 뭐 다른 얘기를 하면 말세 이런 얘기겠죠. 예, 말세다. 자연적인 말세가 있고 사회적 말세가 있다 뭐 이런 얘기고 자연적으로 보면 이제 이게 회복 불가능한 상황이 되니까 결국은 이게 멸종을 넘어서기 위해서 녹색혁명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고 사회가 이제 균열되면 갈등이 커지는데 이걸 위해서는 또 다른 어떤 혁명을 추구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시나리오들이 쭉 나올 텐데 저는 이제 사실 이 두 가지 얘기를 좀 생각해 보면 양성 선생님 이제 지역 소멸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또 다른 분들은 이제 이게 파국은 이제 생태 위기라고 하는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이제 위험이 나타나는 두 가지 방식이죠. 그랬을 때 최근에 이제 우리가 거제도 국제공항을 건설하는 걸로 논쟁이 됐죠. 그게 한 면에서는 메가시티와 관련된 그 존재로서 그 중요한 근거로서의 문제예요. 그럼 이건 지역 소멸에 대한 대안으로 추구되는 거죠. 근데 다른 한편에서 이것은 뭡니까? 성장주의와 환경 파괴의 어떤 문제예요. 이거 어떻게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냐에서 달라지는 거죠. 결국 이런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면은 여기서 이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지 이게 다 맥락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학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문제들을 좀
더 깊이 고민해야 된다. 이게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이런 걸 좀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한 분 더 말씀하실 분 있으세요? 윤희만 선생 진짜 30초 이내로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김홍준 교수님의 파국에 관한 너무 이렇게 잘 들었고요. 제가 이제 사실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파국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뭐랄까 우리가 참 반성하게끔 하지만 사실 사회학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접근할까 이런 면에서 조금 난해하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제가 이제 그 신진욱 교수님의 균열에 관한 얘기를 들으면서 좀 긴장이 돼서 예, 저는 만약 제가 교수님의 논문을 가지고 제가 논문을 하나 쓴다면 저는 파국 분열의 정치학 뭐 균열의 정치학 이렇게 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제 사실 우리가 파국이 어떤 인간 대 자연과의 대립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파국이겠죠. 근데 저는 그런 파국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과연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균열을 낼 것이냐, 어떤 대립점을 우리가 만들어서 거기서 그 파국이 멸망이 아니라 하나의 새로운 전환일 것이냐. 예, 이런 감사합니다. 이제 여기서 잘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는 왜 그러냐면 세 분 선생님한테 저 답변 말씀할 기회를 1분씩이라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예, 감사합니다. 김홍준 교수님 1분. 예. 우리 김명희 선생님하고 김주환 선생님하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그 두 분이 제기하신 질문은 한 서너 시간 이상의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귀한 말씀 잘 들었고 무슨 말씀 하시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조금 직접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다만 이제 우리가 얼마만큼 과감할 수 있어야 21세기 사회학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이 세계의 문제와 정확하게 대면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을 것인가. 이 고민을 하다 보면 저는 때로는 고전사회학도 재구성 심지어는 해체를 할 필요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사회학 이걸 사회학이라 불러야 하는 것이냐도 넘어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연령도 있고 저희 후속 세대에게 그런 시도들을 열어줘야 된다는 의미가 저는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발표한 파국은 아마도 지금 10살이나 20살인 친구들에게는 자칫 인생의 현실로 다가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우리가 배운 고전사회학부터의 그것과 다른 사회학이 요구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후속 세대의 사회학은 더 과감하고 더 심층적이고 더 하이브리드적인 것으로 가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느낌이 좀 강하고요.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뵈면 자세한 말씀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홍준 선생 아직까지 많이 젊으니까요. 한 40년 정도는 더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신진욱 선생님. 이제 되나요? 예,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뭐 이런 글을 이렇게 꼼꼼하게 읽어주신 것만 해도 제가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 크게 두 가지 된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퇴행뿐인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뭐 슬라이드에서도 보여드렸듯이,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정치적인 퇴행의 측면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비관적이라기보다는 지금 우리 사회에 이런 집단화되고 가시화되고 있는 양상들이 점점 더 분쟁적으로 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서 점점 더 아까 말씀하신 여성 청년들의 페미니즘적인 그런 사회인식과 자인식, 자의식 이런 것들이 커가고 저는 사실 거기에 제일 큰 기대를 희망을 걸고 있기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조사했던 바로는 젊은 여성들 중에서 페미니스트일수록 예를 들자면
노동이나 복지나 이주의 문제나 여러 측면에서 더 진보성을 보이고 이런 연관성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게 단지 구조적인 어떤 위치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불평등과 차별에 대한 민감성이 자기가 직접 겪지 않은 것에 대한 공감의 어떤 그 가능성을 만들어준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 그게 이제 가시화될수록 백래시도 더 적극적으로 돼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치권에서는 뭐 민주당이건 국힘이건 어쩌건 간에 내가 어떤 쪽으로 배팅을 해야지 표가 될까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특정 정당이 사회에서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긍정적 방향의 변화를 대변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쉽지가 않다. 예, 사회 자체가 정치에 대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신의 힘을 갖지 않는다면 정치권이 과거에 예를 들면 노동당이나 삼인당이 노동계급의 이익을 대변해 줬던 방식으로 지금 사회의 여러 가지 분쟁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방향으로 대변해 주지 않을 거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가 연대 부분이잖아요. 그 제가 아까 이제 발표할 때는 얘기하지 않았던 게 여러 측면에서 예를 들면 그 노동의 권익을 주창하고 그다음에 페미니스트이고 생태주의적인 가치를 지향하고 비거니즘을 이해하고 이걸 다 갖춘 사람들끼리 최대주의적으로 최소의 동맹을 하면 제가 전에 한번 그 서베이 결과를 다 취합을 해서 퍼센테이지를 내봤더니 유권자 중에 0.2%가 나오더라고요. 예, 너무 적어요. 너무 적은데 반대로 최소한의 동의를 가지고 최대 동맹을 맺으면 이건 정체성에 알맹이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극복을 해가기 위해서 저는 이제 한 가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지금 상태들이 불변의 상태라는 전제 위에서는 답이 안 나온다. 예, 이게 변화의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어떻게 서로를 변화시키면서 원한을 확대해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화된 그런 전략들을 저희가 고안을 해내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양 교수님 30초. 예, 뭐 저한테 질문이 없어가지고요. 근데 이렇게 오늘 이거 발표문을 쓰고 나니까 헛헛합니다. 왜 헛헛하냐면 이게 뭐 안 된다는 얘기 막 계속 써놔가지고 이렇게 보는 것도 문제고 이 구조도 안 변할 거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 좀 말랑말랑해지고 싶어 그냥 그 학생들하고 뭐 하기로 했냐면 학생과제 USG에 제출했는데 USG 공유대학에 제출한 게 뭐냐면 지방 청년들의 그 사랑에 대해서 좀 연구를 좀 해봐야겠다. 왜냐면 다 그 뭐 지방 소멸되고 애는 안 낳고 뭐 오로지 그냥 근데 앞에 전 단계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또 한편으로는 그냥 M4 세대니까 안 하겠거니 하는데 그 마음의 구조가 코로나19 사태도 있고 뭐 그 외에도 온라인으로 데이팅하는 관념도 있고 관계의 무거움도 참지 못하는 게 뭐 지역이고 서울이고 차이가 있겠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는데 좀 그런 걸 보면서 그 요즘에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김홍중 선생님 책 제목처럼 마음의 사회학을 지금 좀 청년들에 대해서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제가 물어보면 면담이 되니까 저 말고 이제 학생들한테 좀 시켜가지고 좀 들어보면 어떨까 같이 좀 해보려고 하고 있고 뭐 그런 방식으로 좀 재미난 걸 또 계속하면서 뭐 하여튼 구조적인 뭐 문제가 뭐 불균등 발전도 그렇고 다 그렇지만 근데 극복하는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 또 세렌디피티가 있습니다. 항상 뭐가 우연치 않은 뭔가가 있어야 돼. 그걸 어떻게 조직하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관점을 같이 좀 하고 또 분석도 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마디도 안 보태고 그냥 끝내겠습니다. 이것으로 그 플래너리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